임대인의 부인이라든지 자녀라든지 가족이 나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그분하고 계약서 작성이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모든 계약은 당사자가 직접 체결해야지 다른 사람이 체결할 수가 없어요. 배우자라든가 자녀라든가 하는 가족이어도 안 됩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가져오는 경우에 한해서만 그분들과 계약을 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기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에 관한 모든 것 시리즈로 한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임대차 계약 체결 과정에서 주의할 사항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월세나 전세로 집을 구하실 때 부동산을 통해서 집을 쭉 보러 다니시잖아요. 그럴 때 마음에 드는 집이 나타나면 어떻게 하세요? 그날 바로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경우도 있지만 가계약이라는 걸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100만 원에서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까지 가계약금을 걸고 오시죠. 이 가계약금이 도대체 뭘까요? 가계약금이라는 건 뭐냐면요. 본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협상의 우선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증거금입니다. 증거로 지급하는 돈이에요. 그럼 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본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고 판례도 일관되게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정이 있으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가계약을 체결하면서 이거 본계약 체결을 안 하면 반환하지 않는다. 위약금으로 간주한다.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시거나 아니면 그런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가계약금을 송금을 하셨다면 이것은 그런 약정이 즉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간주하는 약정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가계약금을 반환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문서나 문자 이런 거 없이 계약금만 가계약금만 넣었어요. 네. 근데 그 이후에 계약을 저 취소할게요 했는데 안 돌려준다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어요? 만약에 그 부동산 중개업자나 임대인이 가계약금이지만 이거는 돌려줄 수가 없다라고 버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제일 당연한 방법은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면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들잖아요. 그리고 가계약금의 특성상 몇백만 원에 그치기 때문에 이걸 받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한다는 게 상당히 필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내용 증명을 한번 보내보세요. 어떤 집을 보고 가계약금 얼마를 줬는데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니 가계약금을 몇 월 며칠까지 어떤 계좌로 입금을 해주십시오. 반환해 주십시오. 하는 내용 증명을 먼저 보내십시오. 2단계에서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용 증명을 보냈는데도 안 돌려준다. 그렇다면 민사소송에 앞서서 지급명령 신청이라는 제도를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소송보다 간소한 절차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공인인증서 있으시면 전자소송을 이용해서 하실 수도 있어요. 저번에 지급명령 신청서를 내면 그 지급명령 신청서를 판사님이 보고 그럴듯하다 싶으면 돌려주지 않는 사람한테 그걸 송달을 합니다. 그 송달을 받고 2주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거는 지급명령이 확정이 됩니다. 확정이 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민사소송에서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과를 갖게 됩니다. 만약에 이의를 제기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민사소송의 소액재판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해결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말씀드렸듯이 내용 증명 먼저 보내보시고 그 다음에 지급명령 신청 제도를 이용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가계약금이 아니라 계약금은 어떨까요? 계약금이라는 건요. 계약을 체결할 때 주고받는 돈입니다. 민법에 따라서 해약금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중간에 계약을 해지하면 돌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집을 구하는 사람, 세입자, 임차인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다음에 내가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고 그건 위약금이기 때문에 몰치가 됩니다. 즉 반환받을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집주인, 임대인은 만약에 자기가 어떤 사정이 생겨서 혹은 마음이 변해서 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을 해지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계약금의 100, 즉 2배를 줘야지만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계약금입니다. 그러면 가계약금과 계약금을 어떻게 구분할까요? 가계약금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약이 체결하기 전에 지급하는 돈입니다. 계약금은요.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급하는 돈입니다. 통상은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을 체결한 것이 되는데요. 그런데 계약서라고 하는 거는 계약이 성립됐다는 걸 증명하는 문서에 불과해요. 계약서가 없이도 계약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어떤 때 계약이 성립됐느냐? 일단 당사자가 확정이 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목적물이 확정돼야 됩니다. 어떤 주택인지, 그리고 세 번째는 계약 기간이 확정돼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잔금 지급 시기와 방법이 확정이 돼야 됩니다. 잔금 지급 시기와 방법은 곧
주택, 목적물을 인도받는 날, 즉 우리가 입주하는 날을 가리킵니다. 요 네 가지가 확정이 되면 계약이 체결이 된 겁니다. 그때 주고받는 돈이 계약금이고, 이 계약금은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돌려받을 수가 없고,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려면은 2배를 상환해야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이제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당사자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임대인이 나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임대인의 부인이라든지 자녀라든지 가족이 나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그분하고 계약서 작성이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모든 계약은 당사자가 직접 체결해야지 다른 사람이 체결할 수가 없어요. 배우자라든가 자녀라든가 하는 가족이어도 안 됩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정당한 대리권이 있는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면 그 계약은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대리권이 있어야만 해요. 대리권이라는 것은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오셔야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절대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만약에 가족과 계약을 체결했다가 나중에 당사자 본인이 나는 모르는 일이다 해버리면 내가 낸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가 없게 되는 아주 난처한 상황에 처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공인중개사가 제가 다 위임을 받았어요 하면서 저랑 계약을 체결하시면 돼요, 제가 계약서 작성하면 돼요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절대 안 됩니다. 즉 가족이든 공인중개사든 대리권이 없으면 계약을 체결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가져오는 경우에 한해서만 그분들과 계약을 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주의하실 게요. 부동산에 가면 거기 공인중개사도 있고 중개보조인이라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집을 보여줄 때는 공인중개사가 보여주는 경우도 있지만 중개보조인분들이 대신 가서 보여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을 보여주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계약을 중개할 수 있는 권한은 공인중개사에게만 있어요. 중개보조인, 즉 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분이 중간에 보조를 했을 때는 나중에 문제가 터졌을 때 곤란한 상황에 처하실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계약 체결할 때 옆에 와 계신 분이 공인중개사인지 아닌지 자격증 보여달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확인하고 계약의 중개를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집의 등기부등본을 보셔야 돼요. 보통은 부동산에서 등기부등본 발급받아가지고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확인하셔야 되는 게 발급받은 날짜입니다. 오늘 날짜일 수도 있고 이게 한참 전에 것일 수도 있거든요. 오늘 날짜인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등기부등본 내용을 보셔야 됩니다. 뭘 보셔야 되느냐? 거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압류나 가압류가 없는지, 그리고 전세권이나 임차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셔야 되고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누구나 쉽게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으니까 그걸 활용하셔도 좋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확인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배당 순위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순위면은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그 경락대금에서 내가 맡겨둔 보증금을 다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순위가 뒤로 밀리면 밀릴수록 내 보증금을 경매 절차에서 다 받지 못하거나 아예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경락대금에서 각 채권자들은 어떻게 배당을 받아갈 수가 있느냐? 1순위는 경매 비용이고요. 2순위가 소액보증금, 3순위가 당해 세금, 그리고 4순위가 바로 근저당권과 임차보증금인데요. 근저당권과 임차보증금의 순서는요, 설정 순서를 따라갑니다. 등기부등본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근저당권이 몇 년 몇 월 며칠에 설정돼 있고 그 최대 한도, 즉 채권 최고액은 얼마인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임차보증금의 기준 날짜는 언제냐?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를 하잖아요. 입주하고 나서 뭐 합니까? 반드시 전입신고 하셔야 되죠. 확정일자 받으셔야 되고, 이 세 가지가 다 이루어진 날, 그날을 기준으로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보다 앞에 설정한 근저당권이나 그보다 앞에 입주한 임차인의 보증금보다는 우리가 후순위고, 우리보다 뒤에 설정된 근저당권이나 임차 보증금보다는 앞순위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주의할 부분이 다가구 주택입니다. 다가구 주택이라는 거는 보통 우리가 그 주택가에 2층 내지 3층 정도 되는 주택들이 있잖아요. 이걸 다가구 주택이라고 합니다. 다가구 주택의 특징은 등기가 하나로 돼 있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는 임차인들의 순서는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질 않아요. 그럼 뭘로 확인해야 될까요? 확정일자를 보셔야 됩니다. 확정일자는 부동산에 요청을 하세요. 그럼 확정일자 뽑아가지고 줍니다. 그 집에 들어와 있는 다른 임차인들의 확정일자를 다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 순위를 알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의 보증금을 대충 계산해 보시고 앞에 설정된 근저당권, 나보다 앞에 들어와 있는 임차인들의 임차 보증금의 합계, 이게 만약에 경매로 넘어갔을 때 임차 보증금을 제대로 회수할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 설정돼 있으면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진 않죠. 근저당이 얼마나 설정되어 있는지를 보셔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집이 시세가 20억인데 5억짜리 근저당이 설정돼 있어요. 그러면 사실 별로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죠. 근데 20억짜리 집에 15억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어요. 이런 경우에 그 집에 들어가도 될까요? 안 될까요? 저라면 안 들어가겠습니다. 너무 위험하잖아요. 왜냐하면 경락대금은 통상 시세보다 낮게 형성이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 배당 순위 말씀드릴 때 1순위가 경매 비용이고 2순위가 소액보증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소액보증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 금액 중에 일부 금액을 최우선 순위로 보장해 주는 거예요. 경매로 들어갔을 때. 서울의 경우에는 보증금이 1억 6,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5,500만 원까지는 최우선 순위로 보장을 해주고요.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8,500만 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2,800만 원까지 최우선 순위로 보장을 해주게 됩니다. 내가 만약에 여기에 해당한다면 최우선 순위가 보장될 수 있으니까 조금 안심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걸 넘는데 내 앞에 혹은 뒤에 임차인들이 여기에 해당한다면 여기서 소액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가 우리 앞순위에 있다고 계산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고려하실 필요가 있어요. 많이 복잡하죠? 하지만 보증금이 뭡니까? 우리 서민들한테는 우리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큰 돈이에요. 못 들려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주의하셔야 되고 꼼꼼하게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계약할 때 부동산에서 받아보시거나 아니면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하긴 했는데 그때는 근저당이 없었거나 근저당 금액이 작게 책정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잔금을 치르고 입주하는 날 다시 한번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적지 않아요. 근저당권은 입주하기 전에 설정이 되는데 우리가 전입신고를 확정일자는 입주하는 날, 아무리 빨라봐야 입주하는 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확인하지 않고 들어갔다가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배당 순위가 뒤로 밀려서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아예 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일부만 돌려받게 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런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 작성하실 때 거기에 특약이 몇 가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 잘 확인하셔야 되고요. 특히 전세보증금 대출, 전세대출 받으시는 경우 전세대출을 받아야지만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임대인이 전세대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약속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특약상에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전세대출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해서 계약을 체결한다. 이렇게 해놓으시면 만약에 전세대출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그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특약을 기재해놓지 않았다면 나는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을 줄 알고 계약 체결했는데 나중에 대출을 못 받아서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면 해지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계약을 해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죠? 이런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특약 부분도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구독자분들은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제가 다루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임대차 계약 체결 과정에서 주의할 사항 알아봤는데요. 임대차 계약 관련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계속 다룰 예정입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